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연휴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쏟아진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산자 물가 데이터, 소매 판매, 그 외에도 경제 지표들 들여다볼 내용들이 참 많았었고요. 토요일에 했었던 미러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의 시장은 과연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도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관련한 일정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국내 정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변수 키워드를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종목 뉴스도 정말 많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본격적인 출발하겠습니다. 뉴욕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우리가 쉬는 동안의 뉴욕 증시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경기 불안감을 다소 자극했습니다. 시장은 그 뉴스들을 소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이슈를 토대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죠. 그 덕분에 이 지수의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0.4%, S&P 500 지수 0.3%가량의 하락이었고요. 금요일에 발표됐던 주요 지표 가운데서는 우선 7월 소매 판매,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7월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기도 했었고 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선구매 효과가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선반영된 데이터다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 효과까지 합쳐졌음에도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이후로부터는 관세의 타격이 소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58.6으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돌았고요. 미시간대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주된 우려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세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모멘텀도 다소 아쉬웠던 하루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장 마감 직전에는 옵션 만기일 여파로 인해서 일부 낙폭이 확대되거나 상승분이 반납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엇보다 이 뉴스에 가장 크게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월가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13F 공시를 내놓고는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매 동향, 지금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혹은 월가 기관들, 거물들은 무슨 종목을 담고 있는가 힌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특히나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30년간 매년 30%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해온 업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무손실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데에서 이 시장의 주목도가 아주 높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가 지난 10년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 1등부터 10위 내용을 쭉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1위부터 3위까지는 나테라와 테바, 인스메드 등 바이오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이 바이오 종목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작년에 엔비디아를 매도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TSMC를 27.8%가량 매수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국의 쿠팡을 55.9% 대량 매도했다라는 점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면서 일라이 릴리 역시도 추가 매수했다라는 점, TSMC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매수한 가운데 쿠팡과 테슬라는 크게 매도했다라는 것이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면서 건설과 항공주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되겠죠. 다시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월가의 거물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매는 어땠는가? 중요한 부분들만 딱 요약을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보다 애플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축소를 지속한 가운데 각각 6%대, 4%대의 비중을 줄였고요. 소비재에 대한 매수는 지속을 했습니다. 술을 만들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그리고 피자를 만드는 도미노 추가 매수를 했고요. 헬스케어 주식도 신규 매입을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식을 500만 주가량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폭이 과대했고 또 배당, 금리 인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뉴코와 레나, DR 호튼 등 건설과 철강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부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 그리고 나머지 월가 거물들의 투자 내역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꼽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워렌 버핏은 UNH 그리고 건설을 매수했고 드러켄밀러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건설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사우디 국부 펀드의 매매 내역도 관심을 받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도요. 유나이티드 헬스와 일라이 릴리가 공통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엄청나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것을 저가 매수 찬스로 삼는 거물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역시도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빅샷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 금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배당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항상 주의해야 하는 점은 13F 공시의 경우에는 45일이 지난 데이터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매매 내역이 또 매우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모방 매매는 금물이라는 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13F 공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 거기에 대한 센티먼트가 그대로 이날의 이 종목별 흐름에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버핏이 매수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자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고요. 그러자 엘레반스라든지 몰리나, 센틴 등의 피어 종목들 다 함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도 드러켄밀러 매수 소식 속에서 2.5% 뛰었고요. 특히 영국에서 마운자로의 가격 인상 발표한 효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역시도 이날 2%대 오름세였습니다. 팔란티어는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월가의 공매도 전설로 유명한 앤드류 레프트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 이런 의견과 함께 숏 베팅을 취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주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약세를 그렸고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호실적을 내놨는데 문제는 현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중국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아쉽게 제시가 됐죠. 주가가 14%대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반도체 섹터 투심을 짓누르는 데 일조를 했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초록불을 환하게 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인텔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 매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칩스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뉴스 속에서 3% 가까운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특징 섹터를 꼽자면 태양광주들이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정부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부족한 기업들은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대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작용하면서 특히 썬런의 주가가 33%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장 정리하고요. 우리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어떤 전략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지난 목요일장이 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금, 토, 일을 쉬고 목요일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귀하면서 주말 사이에 추가됐던 내용들을 더 얹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목요일장 재료가 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죠. 이날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요. 연휴를 앞뒀기도 했고요. 코스피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코어 위브의 급락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반도체에서는 숨고르기 현상이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추가적인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PPI를 조금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했죠. 이에 반해서 좀 좋았던 내용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조선 쪽이 강했고요. K9 등의 자주포 수출 기대감이 방산의 일부 종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품에서는 낙폭과대 인식 속에 반등을 줬고요. 호실적 종목들 메리츠 금융지주, JYP엔터, 뷰노, 한택 등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JYP엔터 실적에 대한 스트릿 컨센 여파로 그 전 거래일에 하락이 있었는데 시간외에서 좋은 실적을 내놓은 점을 짚기도 했었죠. 이날 강하게 반등 주면서 4% 상승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섹터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보면 알테오젠, UBS 측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가를 엄청나게 낮게 책정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집중됐었습니다. 전환율에 대해서 잘못 책정했다 등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요. 회사 측의 반발도 나왔죠. 알테오젠의 주가는 일단은 충격을 받으면서 한 2% 하락하긴 했으나 이런 회사 측의 반박이라던가 다른 시장 투자자들의 반박 의견 등에 힘입어서일까요? 낙폭은 제한되며 2.6% 하락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 외 제약주는 비교적 강했어요.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등은 상승이었고요. 자, 수요일에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이 바로 디스플레이 단이었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한껏 높아졌었죠. 미국에서 BOE에 대해서 14년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얕은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분이 이날은 반납됐고요. 11월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트럼프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그것을 변수로 인지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관련한 이슈 타고 재반등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웹툰주. 이날 웹툰엔터가 미장에서 80% 정도 급등했었죠. 웹툰엔터 주가의 상승에서 함정남 사장님께 지난주에 그럼 웹툰주가 관심 받으면 뭘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냥 미스터블루만 보시죠 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날 일단 미스터블루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도 11%의 상승으로 끝났네요. 남북 경협주들도 일단은 정책 기조 이슈 속에 오르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장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시장에 대해서 참 고민됩니다. 상반기 국내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에서 상승률 1위였었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어느덧 22위까지 상승률 순위가 낮아져 있습니다. 주요국 30위권 내의 흐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8월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꽤 많이 줄어들었고요. 인버스 공매도 베팅 역시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들여다볼 각각의 포인트들 체크해보죠. 관세에 대한 압박. 일단 상호 관세로 친다면 15% 부과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겠죠. 하지만 관세 충격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품목 관세가 계속적으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만큼요. 이것은 남은 변수라서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적 시즌은 단기 조정 요인이 됐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응보다는 실적 쇼크가 나온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응이 더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꽤 지수가 오른 차
참에 실적 시즌이 하나의 변수가 돼서 변동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실적 시즌은 끝이 났죠.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그 관련한 내용들을 소화하고 좀 진정해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최종 방향성을 결정시켜줄 만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등의 방안, 앞으로 국내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의 고물가가 고착화되는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반영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9월에 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 가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수출 둔화 우려가 자극될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가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지속되느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물가나 금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서 매크로 측면에서 이 일정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관세, 실적, 정책, 매크로 내에서 과연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가 계속해서 추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욕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2거래일간 흐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업수당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물가 고용 측면에서 금리 인하 명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빅컷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요. 25bp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그 가능성 퍼센테이지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죠. 맥쿼리에서는 9월 매파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린 앵커 자세히 전달 주셨는데요. 기관 13F 보고서로 인해서 그나마 성장 줬다는 일부 종목들 매수세가 유입돼서 지수가 낙폭을 제한된 혼조 마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황 측면에서 그럼 결국 중요해진 것은 8월 말에 있을 PC 물가 데이터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남겨질 겁니다. 특징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라이 릴리가 영국에서 40자루 가격을 대폭 올렸다라는 점, 그리고 임직원의 일라이 릴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 등에 힘입어서 드라켄밀러의 포트 이슈까지 더해지며 일라이 릴리의 강세 흐름이 있었죠. 2.6% 상승세, 노보너디스크 등에서도 같이 가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 분위기가 좋았죠.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 역시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빅컷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5bp라는 방향에 좀 베팅이 되고 이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헬스케어로 유입됐다라는 점에서 제약 바이오단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뉴욕장은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급락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 압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단은 약간 쉬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자, 전기차 진영도 좋지는 못했죠. 중국의 전기차들 판매량 감소 이슈가 목요일에 있었고 그 이후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전기차 쪽에 좀 좋은 뉴스가 그리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부터 해서 루시드 등의 전기차 밸류체인들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버크샤 해서웨이의 유나이티드 헬스 2조 매수, 앞서 봤던 제약 바이오단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고요. 태양광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자, 뉴욕장에 나왔던 주말 사이 이슈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짚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8월 15일 에너지 행정 명령에 따라 신재생 가이던스가 공개됐는데요. 태양광 세액공제 지침이 업계 우려보다 완화됐죠. 주거용 태양광, 특히나 세액공제 자격이 유지되고 소급도 없다라는 것에서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주거용 태양광의 점유율 1위가 바로 선런인데요. 주가가 32% 폭등한 이유가 되겠죠. 인페이즈 에너지 태양광 대형주입니다. 8% 상승이었고요. 2033년까지 ESS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면서 ESS 관련한 종목들까지 우리가 같이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좀 모멘텀이 모이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좀 메꿔가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 기조상으로도 봤을 때 태양광, 풍력, ESS, 에너지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 미국과 국내에서 태양광, ESS의 키워드로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관련한 종목들은 수급 빈집이기도 한 하나솔루션 등 체크가 가능하겠죠. 지난 목요일에 3% 정도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못 갔었던 종목입니다. 뭐 딱히 뚜렷한 모멘텀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었고요. 수급 플레이로 일정 부분의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ESS로 봤을 때는 셀 3사를 비롯한 2차 전진의 일부 종목들, 서진, 한중, SK이터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하긴 하겠죠. 태양광과 ESS라는 키워드가 미국과 국내에서 같이 체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들여다봐야겠죠. 미국에서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가 좋았다라는 점, 5bp 인하라도 일단은 인하 쪽의 방향에 시장이 주목을 한다면 바이오에 관심이 쏠릴 수 있을까요? 바이오 쪽의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B컷이 아니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버크셔가 2조의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점, 그 밖에 기관 투자자의 포트에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간 점 긍정적이겠죠. 거기에 국내 이슈로 봤을 땐 실적들이 의외로 따박따박 괜찮습니다. 삼바와 셀트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 등도 호실적을 기록했죠. 자, 비만 당뇨 쪽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영국에서 가격 인상을 굉장히 대차게 시행을 했다라는 점, 오늘부터죠. 국내에서 40자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GLP-1, 결국 GLP-1이 만병통치약처럼 또다시 인식을 한 번 더 자극해줄까요? 지방간염에 대해서 FDA의 적응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 맞물려 있고요. 빌 게이츠가 3년 만에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 업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백신에 대한 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신이나 의료 서비스,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혹은 ST 바이오센서,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일단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대장주격으로 여겨지는 알보리펩 등의 종목들이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가가 필요할 겁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UBS에서 목표가 27만 원의 충격이 가해졌으나 2% 하락으로 어찌 보면 잘 견뎠대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측에서도 반박이 있었고 맥쿼리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긍정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59만 원을 제시하기도 해서 어떻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흘러가게 되는가가 꽤 중요한 바이오 섹터의 센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요.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ADC 신약 후보 물질 성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에스모에서 종양학회에서 패키지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0.3% 정도로 시장 바이오 섹터 종목군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제약 바이오단에 들려왔던 여러 뉴스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기에서 좀 분위기를 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종목들 일정 정리하느라 조금 애먹었습니다. 일단 각 분야별로 나눠봤는데요.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 일정 9월 23일 대기하고 있죠. 키투르다 SC 미국 FDA 승인 여부를 봐야 되고요. 리가켄 바이오, 세계 폐암학회 ADC 신약 후보물질 성과 발표에 대한 기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에스모에서 유방암, 고형암에 해당하는 LCB14 1회 이상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외 플랫폼 기술 이전 모멘텀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로노이, ABL 바이오 각각 일정 체크해 주시고요. 시밀러단에서는 분할 변경 상장 재상장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공장 인수 결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군들 내려가 볼까요? 비만 쪽에서는 D&D 파마텍, 펩트론,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의 각각의 일정 체크해 주시고요. 노보노디스크 메쉬 쪽의 이슈로 들여다봤을 때 메쉬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D&D 파마텍이 24주차 결과 또 내년 섬유화 개선에 대해서 연내 발표할 예정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9월 달에 대사 이상 지방 간염 관련한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D&D 파마텍의 일정이 걸릴 수가 있겠죠. 올릭스 역시나 연내 일정 메쉬 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메쉬 쪽에 일단 이 세 종목 가장 앞단에 두고 보니까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외로 봤을 때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한 일정이 루니타나 있고요. 유한양행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또 FDA 허가 관련해서 일정 대기 중이니까요. 관련한 내용들 한번 보유자분이시라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있었죠. 휴전 합의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딜이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요구했던 신속한 휴전은 결국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전협정으로 직행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만나고 나서 SNS에 시사점을 좀 냈죠. 종전협상 같은 경우는 휴전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 국가가 참여를 해야 돼서 오랜 시일 소요되겠죠. 미국과 러시아는 추가 회담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 뒤에 들려왔던 내용들은 사실 그냥 건설적인 대담을 했다. 일부 합의가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필요성에 동의할 것인가가 중요했었는데요. 일단 젤렌스키와 나토 측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날지는 젤렌스키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죠. 젤렌스키는 약간 구석에 몰린 상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어떤 영토도 양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밝혔습니다만 빠르게 종전으로 몰고 가는 트럼프와 푸틴의 움직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살펴봐야겠죠.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쪽으로 압박을 받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미러 회담에 대해서 노딜이었다라는 어떤 성과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시장은 방산주가 반응을 할 것이고요. 휴전과 종전이 다가오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어떻게든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 혹은 종전으로 가고 있다면 재건 쪽이 또 체크가 필요하겠죠. 방산과 재건,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기업 자체, 섹터 자체에 주목받겠지만 일시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 섹터 입니다. 한번 뉴스가 또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정들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고요. 자, 이례적인 자신감을 표현한 이재용 회장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17일간 이제 다녀오고 귀국하는 길에 이재용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잘 다녀왔냐, 어떤 일이 있었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조금 겸손하거나 말을 아끼는 편의 이재용 회장이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며 언론지상의 보도들은 이례적인 자신감을 표명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측의 분위기가 최근에 꽤 좋죠. 애플, 테슬라 관련한 파운드리 수주가 있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퀄컴이나 다른 쪽의 수주를 따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HBM4에 대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기대 등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의 테일러팹에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M&A를 좀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전장이 됐든 로봇이 됐든요. 그래서 삼성의 행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꽤 높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는데 일단 방미 사절단의 이재용 회장도 같이 경제 사절단의 한 축으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키워드를 열어놓고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밸류체인 혹은 삼성 전기 혹은 조금 더 나갔을 때 테일러 공장의 장비가 빠르게 반입돼서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이라는 키워드를 체크하다 보니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들여다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삼성, SK, 현대차, LG, 두산, 한화, HD 현대 등의 각 총수가 함께 경제 사절단으로 이제 8월 말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대미 투자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조선 쪽은 단독 뉴스로 미국의 조선 관련한 전담 사무소를 설립했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고 있네요. 조선 반도체, 원전, 현대차 관련주들 일단 체크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주요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미국 증시가 혼조를 기록했고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헬스케어와 태양광 종목들의 분위기는 좋았죠. 헬스케어 쪽은 버핏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떨어진 태양광의 강세, 국내에서는 이쪽으로는 제약바이오와 한화솔루션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러시아 회담은 노딜이었습니다. 다만 종전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슈 차원에서 지켜볼 내용은 많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체 쪽의 센티를 살짝 미국 내에서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삼성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대미 투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국내 정책 관련한 일정, 목요일 국회 본회의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으로 봤을 때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빅컷에서 살짝 약화된 점이 불편하지 않다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의 반응을 보인다면 바이오 쪽을 봐야겠죠. 하반기 일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빌 게이츠의 방안, 버핏의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매수세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앞서 미국 국내 이슈에서 ESS를 뽑아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삼성 밸류체인, 삼성 전기, 그리고 폴더블 흥행 이슈 나오는데요. 폴더블 쪽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삼성의 폴더블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8%포인트 늘어났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일단 폴더블도 열어두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소외돼 있고 또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수급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산 로보 같은 경우는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꽤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로봇 쪽에 이런 수급 포착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급적으로 변화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특징주로서 엄청 강경하게 이슈가 못 되는 종목들이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슈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서클 한국 담당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일본도 엔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LG CNS 등의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좋지 못한 내용은 이거죠. 미국의 철강 관세 50%, 품목을 훨씬 더 늘려서 완제품에 대해 1000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압기나 건설 기계단이 다수가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 건설 기계 국내에서 꽤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라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정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자리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일정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 등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돌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폴더블 폰 인기가 좋다라는 점과 엣지 디바이스, 전장, 로봇 등에서 같이 주목받고 있는 기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판 측에서 오늘 증권사 보고서 3곳 이상이 나온 곳이 바로 이스페타시스인데요.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을 하회하며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시장 자체에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네요. 오히려 4분기 공장이 완공 예정인 이 시기부터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가 7만 원부터 7만 5천 원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이 많습니다. 오늘 방산주인 삼양컴텍이 국내 증시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보호예수 물량이 무려 79% 정도로 꽤 많습니다. 아무튼 방산 쪽에 삼양컴텍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 블록체인 심포지엄이 시작된다는 점, 내일은 조선기자재단의 SNCS가 상장하고요. 원전 관련한 국내 밸류체인 2가지 ETF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은 전장 부품사인 한라캐스트가 상장하고 지난주부터 자주 언급드렸던 게임스컵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중요한데요. 의료기기 업체 JPI 헬스케어가 상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20일치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 방한,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의 소식, 보스틱 총재 발언으로 문을 열게 될 것이라 이 부분 잘 봐주시고요. 금요일로 넘어가면 스트레이키즈 4집 발매 컴백 이슈 있습니다. 엔터 쪽에서 상대 강도 약했던 JYP 엔터 일단 일정이 크게 하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용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트레저, 베몬, 불핑 차례차례 앨범을 내기 때문에 YG 쪽 뉴스도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금요일 중요한 건 달바글로벌 의무보수 예수가 해제되는 날 한 전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 파월 발언이 있다라는 점 봐주시고요. 이날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엔비디아 실적 등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이슈들 일정까지 체크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정 부분의 뷰티주가 반등을 줬는데요. 오늘 화장품 섹터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서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감지가 됐거든요. 보시면 이제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APR 모두 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가는 희비교차가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달바글로벌과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이유 하나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PR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1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는 정말 실적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지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증권가의 코멘트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화장품주 주가 흐름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의 과거와 현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 흐름이 이 실적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2분기 발표 이후에는 실적 민감도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점을 짚어내고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상회한 기업은 급등을 하는 반면에 실적을 하회한 기업들은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이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향후 이익 전망 변화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이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다르게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주가 반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공매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은 결국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로 인해서 공매도 타깃이 되어버린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LG생건과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었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2일에서 13일 이틀 연속으로 공매도 거래 제한 조치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에 높아진 시장 기대였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부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기대감으로 높게 올랐던 주가였고 화장품 업종의 전체 밸류는 낮아졌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K뷰티의 위상,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에는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러한 부담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봐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메리츠와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각각 좀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ODM 시장 경쟁 심화는 카테고리 다양화,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세한 신규 인디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섹터 그리고 K뷰티가 점점점 넓어지고 인기가 많아질수록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제품 경쟁력에 기반한 K뷰티의 수출 성장과 구조적인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지금 이 메리츠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을 살펴본다면 ODM사들에 대한 전망이 살짝 다르다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일단 화장품 업종 자체 구조적인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지만 그 안에서 OD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건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하반기 화장품 ODM 그리고 OEM 업계 밸류 확장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고요. 따라서 실적 부담이 없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메리츠와 하나투자증권만 살펴보더라도 이 ODM사에 대한 의견이 살짝씩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체감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ODM사와 관련해서 밸류 리스크 또는 명불허전 이 ODM이라고 믿고 베팅을 해야 할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만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K뷰티 열풍이 지속이 되면서 그 안에서 ODM사들이 어쨌든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국내 4사 ODM사들의 상반기 합산 매출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스크팩과 선케어 인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모두 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상반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모두 다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컨센서스인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얼마나 웃돌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턴은 ODM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출이 됐는데 코스메카와 CNC 인터내셔널을 보면 그 흐름을 명확하게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전년 대비 상반기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 두 기업은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반대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ODM사들의 성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들이 주가가 결국에 잘 갔구나. 그리고 그만큼 이제는 실적 민감도가 높아졌구나를 한 번 더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ODM사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들은 계속해서 증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캐파를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네 가지 기업 모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일단 주가 차원에서 본다면 수급이 명확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흥미 바깥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텐데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모두 다 계속해서 좀 캐파를 증설하고 있죠.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인기를 끌다 보니 그쪽 생산 라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색조와 스킨케어, 복합 생산 시설을 2027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ODM 4사들이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결론은 미래 일감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일 테고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 같이 증설을 하고 있고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달라진 외국인의 시선 속에서 두 가지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코스맥스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업들 중에는 CNC 인터내셔널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고른 이유는 지금 이러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가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 가장 최근에 코멘트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 국면에 모아가야 할 ODM 대장이라는 흥국증권의 코멘트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흥국증권도 목표 주가는 낮춰 잡았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모아가야 한다고 본 이유는 K뷰티가 결코 한철 장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적인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에 뛰어난 R&D 역량과 다변화된 고객군으로 리스크가 약해진 대형 ODM사들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지금 코스맥스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잠깐 흔들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눈높이는 어쨌든 낮아졌다는 점을 꼭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신규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 키움증권에서도 3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에 진입을 할 것이라면서 46,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지속된 이익 감소 전망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낮아진 상황이고 따라서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를 통한 큰 폭의 성장세가 전망된다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명성이 자자한 대장과 후발주자 슈퍼루키인 이 CNC 인터내셔널 중에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페이스 살펴볼 텐데요. 가장 무서운 건 뉴페이스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그동안 잘 갔었던 대장주들,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쪽은 살짝 지는 것 같은 흐름이 포착이 되지만 VT라든지 그동안 살짝 소외를 받았었던 기업들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VT와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VT 같은 경우에도 외국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 실리콘2는 뭐 워낙에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한 번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달바글로벌은 살짝 애매한 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종토방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APR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APR도 예전에 한번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 한번 이렇게 공모가를 하회했던 적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딛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달바글로벌도 아직은 조금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짚고 있었는데 일단 수급에서도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안에서도 앞으로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VT 살펴볼 텐데요. VT가 이제 뉴페이스 중에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조금씩 눈여겨보기 시작한 종목인데 VT, NH투자증권에서는 상저하고를 예상했습니다. 2분기 실적 선방했고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67%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본다면 화장품 기업들 중에 주가가 폭등한 쪽은 모두 다 해외 매출이 견조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VT도 그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하반기 미국 리오더 기대 및 국가별 신규 오프라인 채널 입점 예정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상저하고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오른다는 말이 있다시피 V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하반기 그동안 많이 올랐던 화장품 섹터인 만큼 걱정도 있지만 그 안에서 후발주자인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일단 목요일은 보합이었고요. 주말 사이 뉴욕은 이제 혼조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짝 내려왔다라는 점. 그래도 25bp는 하겠지라는 시각은 압도적이지만요. 그리고 이번 주 또 소화해야 될 일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러우 회담 내용도 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크로 지표부터 지난주 볼까요? CPI, PPI 중요한 고용이 꺾인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를 안고 바라봤었던 CPI 그리고 PPI. 그런데 우려가 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93% 정도에 다다르고 있죠. 이거 물가 지표만 일단 해석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CPI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많이 올랐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오르긴 오르고 있어, 관세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라는 건 기업들이.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가 생산한 가격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거 관세 때문이었잖아. 관세 때문이면 그 비용이 미국 내 기업들에게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PPI 문제보다는 해외에서 관세로서 촉발된 PPI로 된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미국 기업들에게는 아직은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는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 많은 좀 영상들 이렇게 네. 좀 찾아봤는데
시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과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우 무섭게 보시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8, 9월 특히 좀 힘들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8, 9월 비관론은 그런데 전 거기에 좀 공감할 수 없는 게 5월 달에도 비관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6월 조심해라, 7월 조심해라, 8월 조심해라. 일단은 비관론에 대한 반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뜨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포커스를 경기 침체에 맞춰 버렸으니 이것이 일단은 침체 주가가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전제에 깔려 있는 경기 침체를 안 좋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개월에 대해서는 시장의 해석을 조금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보기 힘들었었던 미국이 전 세계 상대로 관세를 매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 입장에서 최근 4월부터 지금 2분기는 고용을 확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봤어야 되는 보고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네. 앞으로 등장할 매크로 변수는 예의주시할 필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매크로 변수는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진 수정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장이 빠질 거다라는 것은 조금 과잉이지 않나. 두 번째는 최근 석 달 동안 제품 가격에 대해서도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관세가 되겠다고 무조건 올려? 그러다 안 팔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정과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관세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데이터만 보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이 안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동반돼서 증시에 큰 하락이 올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이 매기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상호 관세는 제가 봤었을 땐 약간 일본의 소비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물건이 팔릴 때마다 미국은 세수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내느냐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가격이 그대로 전가된다고 한다면 미국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가격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타국의 기업들이 내는 거잖아요. 요 어느 선에서 중간선을 만쳐가는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일 텐데 네. 미국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나눠서 세금을 내고 미국 정부는 세수가 확보되죠. 세수가 확보됐었을 때 재정 지출을 늘려가는 구간의 초입 구간이거든요. 재정 지출을 확대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 붕괴가 온다? 글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그것이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왔었어도 지금 여기서 침체를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수요처까지도 든든한 수요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경기의 매크로만 보고 망가질 것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잉 우려이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든든한 확률마저도 93%다라는 것은 지금 뭐 30% 빠진다, 대단한 위험 온다, 주식 다 팔아라. 이거는 너무 과잉된 해석이다라는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긍정론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양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미국 금리 인하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월가에서는 100%까지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불편해요. 지금 이렇게 매크로 데이터들이 불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확률이 93%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선반영된다. 너무 선반영된다라는 것 포함 지금 이 지수는 이미 금리나 확률이 반영이 된 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균열이 오거나 그리고 또는 이미 금리 인하라는 것은 증시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조금 삐끄덕거리는 변수가 와버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가 반영되고 있는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세 때문에 불편해진다라는 이슈로 하락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거 오히려 그 블룸버그 뉴스 기사를 보고 이러면 오히려 불편한데 약간 라는 스크래치가 점도 났을 때 민감하게 더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이 이제 재료, 소멸로 좀 조정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오히려 먼저 선조정을 주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제 대전제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전제는 깔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아직은 꺾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돼요. 제가 그 CPI 발표될 때 나스닥 선물과 이더리움을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꺾일 의지가 보이지 않고 지금 지수 자체도 꺾일 상황은 저는 아니다. 아직은. 그런데 시장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특정 유튜브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비관론이 있는데 그 정도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 보고 이제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나친 비관도 정말 무조건적인 낙관도 경계하되 일정 부분의 단기 조정 가능성은 살짝 열어둘 수 있다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품목 관세 이번 주에 경고를 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영향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국내 내부적으로는 사실 삼성 관련한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크게 약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100% 관체에서 200에서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계속 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의 급락인데요. 이것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의 그것이 무역 그 관세 협상의 노이즈들이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적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는 불편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14%가 하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하이엔드급 장비들은 중국에 계속 불편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급락을 맞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에 되는 것에 대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다. 거기에 가장 예민했던 것이 중국향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예민할 수 있었던 것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뭐 하락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예의주시하자 정도의 느낌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인텔 하나만 올랐잖아요. 인텔은 뭐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지분을 사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는 이제 별도의 뉴스로 별도의 네. 호재이고요. 그 외에는 마이크론도 하락하는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반도체는 좀 결정을 좀 불편하구나. 조금 결과를 이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매수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구나라는 점을 전제로 오늘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은 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서 기간을 갖고 조정을 준다면 어쨌든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삼성에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로 열어볼 수 있다. 그 안에서는 뭐 삼성전자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빠지면 매수기다 이거보다는 그 사이클을 봐야 될 것이기 네.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대한 뉘앙스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 회담, 노딜이라는 얘기도 있고 종전으로 직행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방산과 재건 마치 갈림길에 놓인 양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제목은 노딜이죠. 여기서 협상이 됐어도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제외시켜버리고 협상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일날 뉴스만 보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부랴부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이 가만 안 있죠. 이거 전쟁에 대해서 아예 선택했다라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가지고 지금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럽의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다 같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것이 맞냐라고 확인을 하려고 첫 번째는 확인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냐 확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패에 대해서 바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단한 거. 바로 오픈한 게 뭐냐면 돈바스만 주면은 이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무슨 상황이 되냐면 유럽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라.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국가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유럽 그 노딜 얘기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의 핵심이 목적이 아니라 푸틴과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 때 젤렌스키와 유럽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한 이쪽 상황을 보기 위한 견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은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본 카드도 지금 바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바스만 준다면 평화 앞으로 종전 그림을 가져가 나갈 때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돼요? 오늘은 일단은 오늘 주가만 본다면 오늘은 주가는 트럼프이 빠져서 재건 관련된 주들은 하락할 것이고 방산주들은 그동안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뉴스 지금 빠르게 나온 뉴스들로 봤었을 땐 뭐 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건과 방산의 방향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뉴스나 이슈에 따라 영향이라서 일단 잘 추적해서 분위기를 저희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산주 하나 상장 예정이네요. 자, 2차 전지 쪽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시 기존의 의견 업데이트인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여전히 ING라고 봐야 될 ING.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꾸역꾸역해서 지금 시장에서 호재를 보려고 하는 것은 관세 청정 지역. 관세로 영역돼서 불편하면 오플라이드 머티리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청정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선방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어쨌든 끝난 것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다 좀 쉬어간다. 뭐 세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금투세가 아니라 그 대주주 이거 불편했을 때 조금 조정을 줬었는데 시장이 그래도 이쪽은 바닥권에서 뭐 올라온 게 없어. 장기 이렇게 시계열로 보면은 이제 고개도 아직 안 들었던 그런 차트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시장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2차 전지가 되냐라고 봤었을 때 1번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 리튬 가격이잖아요. 탄산 리튬 가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권의 시나리오를 찾을 때 아직도 ING다. 2차 전지는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삼형제 그리고 삼성 SDI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완성차 말씀드릴 때 이제 너무 많이 맞았다. 그런데 당분간은 못 가겠지만 주가가 턴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 타이밍이 저는 오늘입니다. 도요타는 지금 상방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국이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것 대비해서도 주가 또한 좀 과잉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좀 함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뭐 저평가를 해소해야 될 때 퍼 4배, PBR 0.5배는 한국 자동차는 너무 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GM과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자동차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다.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뭐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기업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도요타가 이렇게 랠리를 치고 있을 때 이 네. 자리에
붙어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플러스 완성차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에 대한 포인트 오늘 날짜로 저희 기억하면서 지켜가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